안녕하세요. 박종훈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다루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재판장에서 고성이 터져 나오고 변호사가 나가버리는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그 속사정을 저희 기자들이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과거 금감원 부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라인펀드 사건과 관련해서 한 증권사를 봐줬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저희 뉴스야 코너에서 단독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박종훈의 정치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 진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아주 관심이 높았는데 예상과 달리 재판은 파행됐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번 방북 관련된 소설도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에게 방북 비용 보고받은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십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8월 8일 날 재판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과연 검찰이 기대하는 대로 진술을 해줄 것인가 조만간 소환이 있겠죠. 8월 8일이 중요하다. 예. 이번 일의 진실을 가리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재판에 이어 오늘도 재판이 파행이 됐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한송원 기자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 기자, 변호사가 지금 돌발 행동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지난번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부인의 이 법정 부부싸움이 화제가 됐다면 오늘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의 돌발 행동에 이목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에 이상하게 유독 돌발 행동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법무법인 덕수의 김영태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번복된 검찰 진술 조서에 대해서 회유 압박으로 인한 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됐다면서 이 증거 의견서를 내고 재판부를 바꿔달라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서까지 낸 겁니다. 예, 기피 신청을 낸 게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인지 아니면 가족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전 부지사의 의중이 반영이 안 된 건데요. 당연히 재판부도 확인을 해봤겠죠. 그런데 이 전 부지사는 처음 듣는다, 기피 신청서도 전혀 못 봤다, 내 의사가 아니다 이런 말을 반복했습니다. 예. 변호사가 피고인을 변호하지 않는 이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은 저는 사실 본 적이 없는데 한 기자는 취재하다 이런 상황을 좀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조금 이례적인데요. 예.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이라면서 변호사 의무 위반의 위증교사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 협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점에서 변호사 의무를 위반했다는 거고요. 또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전 대표에게 사전에 보고했는지를 증언하지 못하도록 한 건 일종의 위증교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 겁니다. 예, 위증교사가 되면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데 자, 오늘 이제 돌발 행동을 한 변호사가 누군지 이 부분도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동안에 이 법무법인 해광이 이 전 부지사의 의중을 대변해 왔는데요. 이번에 변호를 맡은 거는 법무법인 덕수의 김영태 변호사였습니다. 예. 김영태 변호사는 이 민변 출신의 이재명 지사의 이 선거법 위반 3심 재판에 변호인단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검찰은 김 변호사를 향해서 이 검찰 조서를 부정하라는 미션을 받고 온 거 아니냐 이렇게 꼬집었고요. 예. 이런 말을 들은 김 변호사는 이 재판장의 미션이란 말을 그냥 냅두냐며 재판장에 화를 내고 이 사임 의사를 밝히고 퇴정해버리면서 결국 재판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검찰은 재판 지연 의도가 의심된다면서 해당 변호사의 징계 개시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서주민 기자, 오늘 재판정에서 뭐 당신이란 표현까지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분위기가 아주 험악했던 것 같은데 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와 이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검찰이 정상적인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 변호인과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검찰이 피고인의 의사에 맞는 발언인지 확인해달라고 하자 이 변호사가 검찰을 향해서
당신이 변호사냐 이렇게 소리를 친 겁니다. 검찰이 당신이란 표현에 반발을 하니까 또 변호인 측은 이 당신이란 말은 하나님한테도 쓰는 말이다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제 서 기자는 누구한테 높임말 할 때 저런 상황에서 당신이란 표현을 쓰세요? 예, 뭐 2인칭, 3인칭의 높임말이긴 하죠. 당신이라는 말이. 다만 이 국어사전에는 그 뜻과 함께 맞서 싸울 때 상대편을 낮잡아 이르는 2인칭 대명사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차별 또는 비하의 의미가 있으니까 주의하라라는 단서까지 달려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뭐 후자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좋게 들렸으면 뭐 저런 반박이 있었겠습니까? 네. 자, 김광삼 변호사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덕수 측이 오늘 검찰하고 공방한 뒤에 변호인을 사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두고 이제 재판 지연 논란으로 번지고 있어요. 재판 지연의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 이게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요, 이제 해광이 안 나왔잖아요. 예. 해광 변호사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부인은 해임시키겠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믿고 맡기겠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입장이 이제 아마 곤란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조율을 잘 해봐라.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계속적으로 믿고 맡기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이제 해광이 그래서 조절이 되면 들어오겠다 하고 안 들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덕수에 이제 김영태 변호사 들었는데 이분이 변호사로서 어떤 굉장히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한 거예요. 아, 법정에서 누가 검사나 누구에게 당신이란 말 쓰나요? 아, 증인한테도 당신이란 말 쓰지 않거든요. 여기는 이제 공적인 자리란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그건 부적절이다 볼 수 있고 또 이해가지 않는 분이 뭐냐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변호인을 뭐라고 하냐면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리인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서 변론하는 사람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물어봤잖아요. 이거 본인 뜻이냐고 하니까 나는 처음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오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보고했다는 진술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진술 조서에 대해서 회유와 압박에 의한 진술 조서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물어보니까 나도 처음 듣는 얘기다.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호사가 누구를 위한 변호사냐 이거예요. 예. 피고인 대리인이 아니고 제3자의 어떤 변호사처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아이러니컬하고 코미디 같은 현상은 뭐냐면 기피 신청서와 진술 조서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해놓고 사임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임을 낸 변호사가 왜 피고인의 의사와 다른 이런 행동을 법정에서 하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의심이 되고 판사가 그런 상황이 되면 판사가 좀 조율을 하고 이게 본인의 뜻인지에 따라서 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진행을 하죠.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이 변호사는 이제 피고인 접견도 거의 잘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법정에도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그렇게 이야기 온 거죠. 예. 아니 변호사가 미션을 가지고 온 거 아니냐. 뭔가 진술 조서를 무효화시키려고 예. 그러면서 이제 언쟁이 된 거죠. 자, 신지호 의원께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었다가 다시 또 옥중서신을 통해서 부인이 공개한 옥중서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예. 그 상황에서는 지금 변호인들의 어떤 저런 상황, 누구를 선임하고 누구를 해임하고 이 부분이 또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걸 좀 따져보면요. 이게 그 재판 과정에서 이화영 피고인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게 처음으로 확인되는 게 7월 18일 재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법무법의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가 검찰 그 진술 과정에서 이화영 피고인의 입장이 이 정도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 방북 비용 대납은 인정을 안 했습니다만 그건 이화영 옥중 편지에도 그거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쌍방울 측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북한에 방북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그 협조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최초로 밝힌 겁니다. 예. 그리고 빨랐으면은 7월 25일에 이화영 피고인이 피고인 신문을 통해서 법정 증언을 할 수가 있는 그 기회였는데 그때 이화영 피고인의 배우자인 박정아 씨가 이 법무법인 해광의 그 서민석 변호사를 해임하겠다. 이거 자기 남편하고 의사가 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우자의 그 백정아 씨가
과연 남편을 위해서 저러는 건지. 그래서 일부에서는 오히려 남편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안위를 더 걱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 법무법인 덕수의 이 김영태 변호사도 아까 뭐 다 설명 나왔지만요. 이화영 피고인을 뭐가 조금 더 유리하게 해주려고 운분 같지는 않아요. 이거 전혀 그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그런 행위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은 또 누구를 위해서 왔는가? 근데 이제 이재명 그 경기지사가 그때 저 선거법으로요. 이제 당선 무효되고 저 대법원 갔을 때 그때 또 변호한 이력도 있고 그래서 결국 빨랐으면 7월 25일 날 이화영 피고인의 법정 증언이 있을 거를 지금 8월 22일, 빠르면 8월 22일.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늦추는 거.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마음이 바뀐 거를 확인하고 나서는 최대한 법정 진술을 늦추고 그 시간을 벌어서 예. 어떻게든지 좀 뭔가 수를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오늘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 진술이 나올 경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가 뒤따를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재판이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이 부인과 이화영 전 부지사 간의 어떤 조율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인 그동안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화영 씨가 이미 진술을 해서 자기는 할 수가 없대요. 이재명 방법을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검찰에서 변호사한테 어떤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가 이재명 방법 그거를 불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감형을 해줄 수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하셨었거든요. 자, 조정훈 대표님. 통상적인 가정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변호사의 선임과 해임 과정에서도 이 부인과 남편 사이의 입장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 재판 과정에서 이해가 되고 상식적인 게 별로 없죠. 그런데 오늘은 더 정말 난장판이었던 것 같고요. 저 장면을 보면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틀 만에 이제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진술을 번복했잖아요. 예.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이화영 부지사에게는 법보다 이재명 대표의 말이 더 무서운 게 아닌가. 오죽하면 면회 오겠다는 동료 의원들을 부담스럽다고 막고 있을 정도로 모든 선거가 모든 재판이 지금 본인을 지키는 게 아니라 본인을 손절매하는 한이 있어도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는 그 팀에 의해서 자신이 희생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법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저는 뭐 법률가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이루어놓은 질서 있는 법치주의와 힘과 주먹이 지배하는 소위 야만의 세대, 야만의 시대 간에 지금 경계에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원내 일당 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그 변호인단들이 지켜야 할 선서를 할 피고인까지 저렇게 희생하면서까지도 지켜야 할 사람이 있는구나라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이 법치주의가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힘 있는 사람들이 주먹 그리고 주먹으로 이루어지는 그 야만의 세대가 다시 돌아올 것인가 그 위기에 서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자, 조 대표께서는 그러니까 변호인단의 저런 돌발 행동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어떤 방편의 일환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건데요. 김종혁 국장님은 어떻게 저 상황을 이해하셨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하죠. 그러니까 진실을 가리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시작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동기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방북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이게 거의 핵폭탄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은 그 이재명 대표로서는 영장 청구가 검찰로서도 불가피하고 그다음에 청구가 되면 제3자 뇌물법으로 처벌도 거의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쌍방울 그 김성태 대표가 인정을 했고 중간에 또 이화영 지사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불가피한데 그게 터지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부인이
부인이 검찰이나 법원에 탄원서를 내는 대신에 민주당에다 탄원서를 내면서 민주당의 구원을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부인 또 등장해서 당신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 그 관계에 있다고 얘기하면 가족 관계를 끊겠다는 식의 그 법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협박 비슷한 것들을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급기야는 이번에 오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결정이었는데 다섯 명의 법인이 제가 알기에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를 그 변론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해광이 계속 해왔어요. 근데 굉장히 떨어져 있던 덕수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이 덕수의 김용태 변호사라는 분은 아시다시피 민변의 핵심 인물이고 그다음에 그 덕수의 창립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타나서 지금 한 거는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동의도 받지 않고 증거를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 해임하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겠다. 둘 다 이화영 부지사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이 8월 말까지 이 재판을 연기한 그런 측면은 있지만 지금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입장을 바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해광을 다시 불러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진술을 계속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재명 전 대표의 어떤 혐의, 이재명 대표가 그 혐의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결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해광의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고 그대로 이제 법정에서 말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취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오늘 그래서 법원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거고 그래서 논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검찰의 어떤 회유 때문에 진술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검찰의 회유가 상당히 중요한 수사 기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회유는 글쎄요, 사실대로 진술을 하는 것이 당장에는 당신한테 불리할 것 같으나 종국적으로는 당신한테 이익이다. 네. 진실에 부합되게 얘기하는 것이 당신한테 이익이란 것을 납득시키고 설득하는 과정. 예. 그게 검찰 수사의 기법이다. 중요한 기법이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유능한 수사관이고 검사지요. 그거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면 뭐 그건 탓할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응천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식의 검찰의 회유는 이건 수사 기법으로 봐야 된다. 이게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라고 진술을 하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취지의 얘기로 봐야겠죠. 그렇죠. 이제 조응천 의원의 말이 전부 다 옳은데 딱 하나 틀린 게 있죠. 그걸 우리가 회유라고 하지 않고 설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뭐 수사 기법이라고 불러도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회유라고 하면 너 이렇게 말을 해. 진실을 말해. 진실을 말하면 공소장 변경 해주겠다. 아니면 형이 낮은 형의 죄명으로 적용하겠다. 이건 회유죠. 뭔가 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압박이라는 것은 뭐예요? 너 말 제대로 안 하면 형량 구형을 엄청 세게 해버릴 거야. 그래서 교도소에서 못 나오게 할 거야. 이건 압박이죠. 그리고 이 회유와 압박은 어감 차이도요. 이건 수사의 기법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은 이제 불법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지금 조응천 의원이 말하는 것은 이제 설득인데 이런 정도의 설득은 수사기관 당연히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관계에 있어서 당신이 자꾸 거짓말을 하고 이 얘기 자백하지 않으면 당신이 주범이 된다. 그러면 주범이 되면 형량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러는데 진실대로 말하는 게 전제 조건은 뭐냐면 진실대로 말하라. 사실대로 말하라. 그게 당신에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회유, 압박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수사를 하면서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정치의 사건이잖아요. 정치의 사건인데 회유의 압박성의 그런 설득은 했다가 난리 나죠. 그걸 정치 사건인데 나중에 본인이 뭐 양심선을 한다랄지 나 이렇게 압박받았다, 회유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검찰 입장은 굉장히 난처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나온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회유와 협박에 의한 진술 번복이라고 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요. 실제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요. 5월경에 이 대북 브로커 역할을 했던 안부수 아태어 회장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진술하지 않았던 것을 법정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북한에 갔다 오던가 중국에 가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고 오면은 반드시 내곡동의 국정원 사람들을 만나서 그 결과 보고를 했다. 예. 그거를 확인해봐라. 내 결과 보고를 듣고 국정원에서 생산한 문건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재판부가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요.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 실제 문건을 확보를 합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까지 그 재판을 보면요, 김성태의 주장과 이화영의 주장이 완전한 평행선을 그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국정원이라는 게 뭐냐면 문재인 정권 하에 국정원이에요.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에서 생산된 문건을 보니까 김성태 말이 완전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요원을 또 재판 증인으로 불러서 그때는 이제 비공개로 그 재판을 했습니다. 예. 똑같은 문건 그거랑 김성태 안부수랑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본 이화영과 이화영 법무법인 해광 변호인으로서는 더 이상 버텨봤자 이거 갖고 되겠느냐. 도대체 문재인 정권 국정원에서 생산된 문건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김성태 진술이 다 맞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버틴 데는 어떻게 되랴. 내가 속된 말로 다 독박 쓰고 가는 거 아니냐.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안부수 회장도 자신의 진술을 애둘러서 국정원에 문건이 있을 테니까 확인해 봐라.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결국에는 최초의 김성태 회장의 진술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도 사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서 진술을 한 거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한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 갈림길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정치권에서도 오늘 이 전 부지사의 입에 주목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바꿨다 안 바꿨다 여러 개가 나오는데 저는 이화영 부지사가 현 당에서 입장을 바꿨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10개월 이상 구속돼 있으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 같아요. 이화영 부지사가 조금 애매하게 어떤 진술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입장을 좀 바꿨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심경의 변화가 크게 있는 것이 아닌가. 말하자면 그동안 말을 안 했던 또는 사실과 달리 진술했던 부분을 진실에 맞닥뜨려서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김종혁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오늘 법정에서는 국선 변호사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이제 변호사들이 다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 이제 황당한 상황이 되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건데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도 이번 일의 진실을 가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그냥 해광 변호사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때 부인은 해임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때 재판장이 물어봤잖아요. 아니 피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이번 재판에서도 덕수 변호사님들께는 죄송하지만 해광 변호사님들이 오셔서 재판을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해광에서 오늘 불출석했는데 해광에서 만약에 앞으로 더 안 하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예. 지금 해광 변호사님들, 서모 변호사님도 아마 골치가 아플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점점 너무 길어지고 있고 뭐 착수금을 얼마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뭐 글쎄 돈 때문만은 아니라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정치적 사건으로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고 부인까지 공격을 해야 되니까 아마 이게 굉장히 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그래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계속 나는 해광하고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보다는 해광 쪽에서 계속 맡아서 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국선 변호사가 다 자료를 읽어보고 너무 기간이 이제 길어질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해광 변호사가 다시 오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가 있었지만 해광 변호사가 계속 재판을 맡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이게 이재명 대표로 수사가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재명 대표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이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검찰의 신작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정진상 실장 요청으로 대표님 방북 추진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런데 아마
저번 변호사비 대납 소설 망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방북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 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에게 방북 비용 보고받은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십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조정훈 대표님. 신작 소설, 이 소설 시리즈로 계속 지금 이재명 대표는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게 소설, 뭐 스토리라인 이런 비유를 쓰시잖아요. 너무 어색해요. 그리고 누가 이제 제안을 해서 그 메시지를 내자고 해서 아마 그 연습하시고 나와서 카메라 앞에, 기자들 앞에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어색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특유의 그 미소, 조소, 이것도 저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국민들이 대선 후보까지 간 정치인이 과연 북한에 방북하기 위해서 불량 기업, 어떤 사람들은 본인과 가까운 정치인은 깡패라고까지 표현한 불량 기업에게 돈을 줘서 북한에 내가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는지 알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밝혀야 될 것은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 사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화영 지사의 재판이 난장판이 나는 상황을 보면서 저는 판단컨대 이재명 대표 측은 어쩌면 이화영 부지사를 손절매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화영 부지사 입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이화영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거침없이 손절매할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과정을 오늘 여실히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무서운 지도자다, 무서운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법, 국내적인 정치 문제보다 이것은 한 개인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재판을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지 말고 정상화시켜서 모든 국민이 궁금해하는 그 진실을 반드시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전국 노인위원장이 오늘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폭력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 회장이 김은경 혁신위원장 사진 속에 뺨을 때린 행동을 문제 삼은 건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1000만 노인을 대표해가지고 요 사진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고. 정신 차려.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대우하고 대접하는 그런 발언을 잘 해주길 바랍니다. 사과하는 사람 앞에서 사진을 때리신 걸 보고는 조금 충격적이기는 했어요. 지금 노인들이 여론이 들끓고 당사 앞에 가서 막 시위를 하고 난리를 꾸미자고 하는 거를 내가 참배우려고 저 본인하고 양해를 얻어가 그 퍼포먼스를 했는데 잘했다고 정말 속이 시원하다고 마음이 좀 안정이 됐다고 해서 그 당에 큰 도움이 되는데 이해를 못하면 안 되죠. 사실 민주당이 저 사과 장면이 있기 전에는 이제 사과 쪽에 포커스를 두고 계속 움직였었는데 대한노인회장의 저 퍼포먼스 이후에는 좀 국면을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이런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지호 의원께서는 오늘 이거 저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폭력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이거 이해식 의원이 쓴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명백한 폭력.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폭력하면 주먹으로 때린다든가 뭐 몽둥이로 때린다든가 이 물리적 폭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뭐 신체에 손을 댄 게 없으니까 이건 물리적 폭력은 아니죠.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폭력? 만약에 명백한 폭력이라면 무슨 폭력인가? 본인들이 그거를 정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모욕적인 뭐를 했으니까 심리적인 폭력이라든가 뭐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 사회적 통념으로 봐도 그렇고요. 무슨 법령 이런 거 보면 저거를 가지고 폭력이다. 폭력하면 그건 죄로 다수의 의유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런 거를 어떤 무슨 법령을 가지고 의뢰를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저거는 보기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 사과하러 온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좀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는 점에서 뭐 일종의 심리적 폭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저 김호일 노인회장의 말씀처럼 그 분노한 사람들의 그거를 위해서
화를 좀 풀어주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로 그렇게 했다. 또 그렇게 보면은 그게 폭력이 아니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명백한 폭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표현이 너무 지나치고 그다음에 이거를 보니까 이제 너무 일방적으로 완사이드하게 밀리다 보니까 여권과 야권 지지층을 이렇게 갈라치기 해서 자기들 그거라도 좀 결집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갈라치기 아닌가. 심지어 이해식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히나 여성들이 많이 분노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이 세대 갈라치기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저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또 역공을 취하면서 남녀 갈라치기를 시도를 하고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여야 갈라치기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김정일 국장님. 이게 일종의 지금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갈라치기적 어떤 시도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 분, 김호일 그 노인 회장이나 예. 이번에 말씀하신 분이나 다 이제 각자가 그 서 있는 정치적인 스탠스, 그 정치적 위치에 따라서 그걸 달리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호일 노인 회장님의 저 행동을 별로 이렇게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쓸데없는 예를 들면 굉장히 신중하고 냉정하게 비판을 해야 되는데 저런 행동을 함으로 해서 다른 반박과 공격에 역공을 당할 수 있는 빌미를 줬고 그리고 지금 당장 나오고 있잖아요. 그 별로 이렇게 잘한 행동 같지는 않은데 근데 문제는 사실은 양쪽의 어떤 행위의 크기를 놓고 봤을 때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했었던 발언 그 자체의 어떤 파장이라든가 그 무게 이런 걸 따져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김호일 노인 회장이 하셨던 행동은 정말 그냥 우발적이고 그 어떻게 보면 그럼 좀 약간 일종의 퍼포먼스 그 노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좀 달래줘야겠어 라는 그런 어떤 쇼잉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가지고서 그거를 강조하면서 김은경 위원장 부분을 덮으려고 하는 것 예. 혹은 뭐 그것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 그거는 또 옳지 않아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예. 뭐 이재명 대표도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표현으로 애둘러 사과를 했죠. 여당에서는 이걸 두고 유체 이탈 정신세계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십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접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마지못해 내놓은 답변입니다. 3인칭 관찰자적인 시점에서 논평하는 이재명 대표의 유체 이탈식 정신세계에 대해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자, 조정훈 대표님. 이 정치인들이 통상 이제 사과할 일이 생겼어요. 근데 사과가 좀 내키지 않아요. 그럴 때 이제 유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이제 정치권에서 늘 있는 일인데 이재명 대표의 저 유감 표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휴가 갔다 와서 처음으로 이제 마이크 앞에 쓴 건데 김은경 위원장의 저 발언에 대해서 유감이다라고 몇 개 할 수 없었던 그 자체가 저에게는 큰 유감입니다. 이럴 때 이 어원이 맞는 겁니다. 유감을 이럴 때 쓰는 거고요. 지금 김은경 위원장이라는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분을 그 어려운 자리에 놓고 이 사단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김은경 위원장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나?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대신 신나게 지금 욕바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민주당이 받아야 될 욕을 김은경 위원장이 지금 다 받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넘어서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 지금 발생하고 예. 노인분들 사이에서도 지금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갈라치기를 넘어서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만 따져보면 저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어떤 분한테 사과를 하러 갔을 때 그래 저 정도의 사과는 받아야 되고 그걸 넘어가면 내가 사과를 철회해야지 뭐 이렇게 하고 사과하러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김종혁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노인회 회장님께서 마음의 분노는 느껴지지만 그 앞에서 사진 들고 여러 번 때리는 모습이 약간 놀랍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에서 그 다음날 이렇게 다시 반격하는 기자회견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나쁜 정치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최락도 위원장께서 뭐 SNS에 내서 내 입장이 이렇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걸 당대표실에서 최고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표 옆에 앉혀놓고 박수치고 그 발언 하나하나를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은 굉장히 파괴적인 정치고
이것이 가져올 여러 가지 파장 효과들, 지금 벌써 젊은이들과 노인들, 어르신분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예. 또 노노 간의 갈등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다 지금 손해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피폐해가고 있는데 저기서 웃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께 또 질문을 드릴 텐데 이게 이제 김은경 위원장과 관련해서 개인사 문제가 계속 지금 논란이 어제 그제 주말 사이 계속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완벽하게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입장을 밝힌 것도 지금 새로 나온 것도 없죠. 네, 뭐 전혀 없어요. 단지 예. 지금 그 신우이의 어떤 폭로에 대해서는 지금 아들이 대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대신 얘기한 것도 보면 지금 중요한 부분이 뭐 남편의 어떤 죽음도 있고 또 시아버지와 관계랄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노인을 찾아가서 사과한 것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18년 동안 시부모를 모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은 이제 노인 비하의 마음이 없었고 나도 이렇게 노인을 공경하면서 이제 18년 동안 살아왔다. 이것을 아마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신우이가 지금 폭로를 하면서 시부모를 모신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아들이 반박글을 보면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찾아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부모를 모셨다고 하면 아들이 할아버지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거 상황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그렇죠, 입증한다. 그렇죠. 우리가 모셨다는 의미는 동거를 하면서 어르신을 수발을 들었다는 거고 어르신을 좀 보호했다는 거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그날 즉흥적으로 사과하는 마당에서 이제 거짓말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이제 물론 개인사이긴 해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당하다고 한다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바로 여기에 대해서 진실을 좀 얘기하는 게 좀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 지난번 사과 때처럼 사과하지 않고 뭐 강원도 가고 막 그런 행동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건지 사실 침묵을 지킨다는 것은 잘못하면 이걸 인정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또 조만간에 여론이 나빠지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아마 입을 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방어할 수 있는 얘기들은 다 방어했다. 자료들을 보니까 그런 느낌도 좀 들던데 추가적인 입장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이제 원래 당초 오늘 서준 기자, 오늘 원래 혁신안을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이틀 미뤄졌죠.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까? 예, 원래는 이제 어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제 밤에 갑자기 대변인 명의로 이제 기자들한테 문자가 왔고요. 일단 목요일로 발표하는 것으로 일단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설화나 가정사 논란을 의식한 거 아니냐 뭐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김은경 위원장이나 뭐 당 입장에서는 사실 최대한 빨리 이 혁신안을 내놓고 사실상 혁신위 간판을 내리는 게 아마 좀 부담이 덜할 텐데요. 이게 사실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조금 부족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제 밤 사이에 논의를 마무리 지어서 이제 오늘 발표하는 걸로 했는데 이 워낙 이 예민한 문제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비명계 쪽에서 좀 반발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혁신위 안에서도 좀 갑론을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미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위에서 내놓을 방안 중에는 대의원제를 축소하는 내용이 지금 담겨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개파간의 논란이 뜨거운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관련 질문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대의원제 폐지 얘기가 혁신안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실까요? 대의원제 축소 관련해가지고 김영계 의원님들도 계속 반발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당 지도부 차원에서 안을 전달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의원님도 계시는데 좀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책임론도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서 기자, 대의원제를 축소하는 문제가 왜 그렇게 민감한 건지 시청자분들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대의원제 축소 자체가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개딸이라는 분들이 많이 요구를 해온 겁니다. 사실은 이 대의원제 축소가 왜 논란이 되는지를 알려면 대의원제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대의원들이 누구냐면 현역 의원 그리고 지자체장
또 지방의회 의원, 또 지역위원장 이런 분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전문적으로 정치하는 정치인들이고요. 당연히 현역 의원들의 입김이 조금 세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 대표 지지자들은 주로 새롭게 유입된 권리당원들이죠. 당내 지지 기반이 두텁지 않은 이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 대의원보다는 당연히 권리당원들의 영향력이 높은 게 더 유리한 겁니다. 예. 자, 이제 다음 주제, 조정훈 의원도 예. 저 지금 혁신안이 1번 이후에 나오는 게 대의원제 폐지. 저게 무슨 의미인지 전 해석이 안 돼요. 곧 이제 전당대회 한다는 뜻입니까? 당대표 내려놓고 전당대회 할 테니까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사전에 조율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면 민주당원이 아닌 국민들한테 대의원제, 민주당의 대의원제 폐지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목요일 날 저거 발표한다고 해도 기자들이 그 내용을 보도할까요? 아니면 김은경 위원장한테 마이크 들이밀고 신우이하고 그 싸움하는 거 뭐 해명할 생각 없습니까? 이 질문이 더 많이 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하고 어려운 판에 시사 뉴스에서조차 한 개인의 사생활로 이걸 다 소비해야 된다는 게 너무 한심하고 이걸 임명한 이재명 대표는 정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을 보면 이제 공천이나 뭐 당권 문제나 이런 데서 강성 지지층들의 영향력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혁신안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바람에 좀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 민주당이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불러놓고 일본 원전 오염수 저지 행사를 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얼 하냐고 하지 마세요. 저는 활동가이고 제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 싫은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성했다는 거예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저지를 계기로 탈핵의 시대가 와야 합니다. 총력 단결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저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신지호 의원님, 이게 초등학교 2학년생이 조금 전에 얘기를 들어봤는데 오염수 버리는 걸 대통령이 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기를 활동가라고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이제 그 발육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2학년이라도 해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뭐 그 나이보다도 훨씬 앞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저 얘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의 평상시 생각에서 나온 거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지금 저 장면 보고 모든 시청자분들이 다 느꼈겠지만 적어온 글을 심겹게 읽고 있지 않습니까? 한 글자 한 글자. 그러면 저 글을 과연 본인이 작성해갖고 온 글을 본인이 읽는 건지 누군가가 대필 해주고 한 거. 근데 보통 우리가 초등학생들이 활동가라는 표현을 과연 쓰는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이런 활동가라는 표현 등등 들어가고 그래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저렇게 이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그 사회적 정치적 판단을 내리기에는 좀 미숙한 그런 미성년자 특히나 저 아동들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거 이거는 저는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반인권적이다.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요. 내가 초등학생들로부터도 이런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겠지만 저거 아마 일종의 아동 학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역풍이 불 겁니다. 김광선 변호사께서는 저 장면을 좀 아까 불편하게 좀 보신 것 같던데 어떤 입장이세요? 저건 제가 볼 때는 정치의 막장이라고 봐요. 막장이요? 예, 막장이죠. 왜냐하면 물론 초등학교 학생, 고등학교 학생이 환경운동 같은 데 참여할 수 있죠. 오염수에 대해서 본인이 또 소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오염수 방류를 반대할 수는 있죠. 핵을 반대할 수 있죠. 그럼 뭐 당연히 뭐 어리다고 해서 그걸 당연히 뭐 우리가 무시하고 그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불러가지고 그걸 활동가라고 얘기하면서 왜 환경과 관련 얘기하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찬성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이건 정치적 비판이잖아요. 정치적 비판. 그 애가 원래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지 모르겠지만 애들을 당에 불러가지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렇게 써먹는 것 자체는 이런 뭐 효과를 누릴 수 없죠. 애들마저도 이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누가 그걸 사실은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떠한 환경 오염이랄지 이런 거에 정치를 가미한 이런 행사를 하고 그런 어린애의 입을 통해서 현 정부를 비판하게 하는 것은 정말로 저는 막장이라고 봅니다. 예. 저는 이재명 대표님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정치를 해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 북한에서 그 초등학교 애들 꽃 들고 나와서 수령님 외치면서 눈물 뚝뚝 흘리고 그다음에 원수 미제를 척결하자고 그러는 걸 보면서 얼마나 섬뜩해집니까? 물론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지만 8살 된 어린이를 거기다 불러다가 저런 거를 들어 올리면서 그걸 사진을 찍고 싶으세요? 자기 손주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저게 굉장한 어떤 그 불안감 그리고 어떤 위기감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노인 회장을 부르셔서 또 옆자리에 앉혀놓고서 김은경 씨의 발언을 희석시키느라고 안간힘을 쓰고 이제는 8살짜리 어린애를 거기다가 최고회의 자리에 앉혀놓고서 피켓 들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서 뭐라고 그러셨죠? 총력 단결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저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도대체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제발 이 국민들을 이런 식으로까지 정치를 바닥으로 끌고 가지는 제발 말아 주십시오. 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 오염수를 버리는 데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저런 행사를 기획하지 않았나 싶은데 국민 정서는 또 그와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 민주당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한 걸 표시한 엑셀 파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서주민 기자. 네. 엑셀 파일에 OX만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이걸로만으로는 돈 받았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사실 정황 증거는 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유죄를 딱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죠. 일단 돈을 받았는지에 대한 OX가 아니라 이 참석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OX라는 거잖아요. 또 이게 O라고 돼 있어도 만약에 이 의원들이 실제로 난 참석하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 검찰이 돈을 받은 의원들을 특정하기 위해서 모으고 있는 여러 정황 증거 중에 하나인 걸로 보이는데요. 결국 형사재판에서 그 유죄를 입증하려면 윤관석 의원의 진술이 아마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검찰은 이제 윤관석 의원이 2021년 4월 국회의원회관을 돌면서 의원 9명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죠. 앞서 공개된 이정근 녹취록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관련 발언까지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똑같이 그렇지. 어제 그만큼. 그래서 내가 여기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그래서 오늘 빨리 그래서 내가 여기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 그래. 4월 29일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씨에게 자신이 의원 회관을 돌아다니며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줬다면서 내가 회관 돌리면서 쭉 만났거든. 윤땡땡 의원하고 김땡땡 의원 전남 쪽하고 라고 의원들의 실명을 직접 말하는 통화 녹음 등 돈 봉투의 조성 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 지금 오늘 엑셀 파일에 참석했다는 얘기까지 증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이 증거로 말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이재명 대표의 얘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제가 볼 때 이제 윤관석 의원의 이제 구속영장에 여기 돈 받은 의원들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영장이 적시할 정도 되면 이미 이제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검찰이 만약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영장에 적시를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보통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엄청난 논란이 되고 또 증거가 없는데도 적시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방 어떤 정치적으로 생명을 죽이게 했다는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21년 4월 28일은 외통위원실에서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거기서 모였다고 하면 아까 이제 OX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참석자가 참석하지 않는 사람을 나눴는데 윤관석 의원이 외통위원실에 모였는데 왜 당대표 선거 직전에 모였을까 거기에? 그것도 외통위원실에.
그러면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있을 거고 녹음 파일에 다 있잖아요. 압수수색한 거 나와 있고 국회 사무처 2번 압수수색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대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자들 돈 줬다는 사람은 이제 간접적인 증거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도 증거로 말하는 게 좋다 이 얘기는 이전에 어떤 본인의 진술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한 거거든요. 예. 전에는 막 조작했다고 소설이라고 했는데 증거로 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어느 정도 증거가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왜 돈 받은 사람 특정도 못 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도 못 하고 그러니까 없으니까 못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제 특정을 하니까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럼 특정을 하라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말인지 유출이 됐다는 부분을 문제 삼은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뭔지 모르겠지만 검찰은 결국 증거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조만간에 다 소환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이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런 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경찰들의 또 입장은 복잡하다고 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와 함께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한 기자, 지금 이걸 보니까 마동석 씨가 지금 경찰로 등장하는 장면이네요. 예, 영화 범죄도시인데요. 한번 잠깐 같이 보시죠. 예. 이 싸가지 없는 야 까불지 말고 이거 좀 빨리 타. 오케이, 스텝 한번 밟아. 오빠 하지 마. 마석도 형사에게 강펀치를 날려서 제압해버리죠. 예.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 경찰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 곤란할 것 같은데요. 이 영화와 현실은 다른지 일선 경찰들은 소송을 각오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경찰 대응 매뉴얼을 보면은 경찰관은 가능한 경우에 이 낮은 수준의 물리력부터 시작해서 물리력의 강도를 높여감으로써 상황을 안전하게 종결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석도 형사에게 왜 처음부터 이 낮은 수준의 물리력이 아닌 강펀치를 날렸냐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자, 그런데 경찰이 모든 상황을 그렇게 판단해서 대응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텐데 좀 더 구체적인 매뉴얼 같은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해놓은 경찰 물리력 행사 규칙입니다. 이 범죄자 행위를 수능부터 치명적 공격까지 5단계를 나눠놓고 경찰도 이에 맞춰서 협조적 통제부터 고위험 물리력까지 5단계로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규칙대로라면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면은 경찰도 이제 권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은 이 대응 지침대로라면은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2019년 11월부터 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당시 취지는 현장에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경찰 물리력을 때에 맞춰 잘 사용하자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만 13쪽에 달할 만큼 너무 자세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찰들에게 좀 족쇄로 작용하기도 한 겁니다. 권총 사용 시 유의사항을 보면요. 이 중대한 위해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이 총이 없으면 안 될 때, 즉 최후 수단으로만 사용이 가능한데 권총을 발사할 때는 사전 구두 경고나 공포탄으로 경고를 해야 합니다. 또 권총을 조준할 때도 대퇴부 아래를 향하거나 상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위로만 조준을 해야 합니다. 예. 자, 근데 상황이 좀 위급하단 말이에요. 지금 강력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는 경찰이 현장에 갔을 때 흉기를 들고 여러 가지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매뉴얼대로 다 하는 게 경찰 입장에서 참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3년간 이 살인, 강도 같은 강력 범죄 140만 건을 진압했을 때 실제 권총을 사용한 사례는 15건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2월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이 되면서 경찰관이 총기로 대응하거나 이 범인이 죽거나 다칠 경우에 형사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민사 책임이었습니다. 민사 책임? 예. 그러니까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 당사자나 유족이 경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경찰청 소속 경찰이
글을 올렸는데 무죄를 받아도 민사소송으로 수천, 수억씩 물어주는 게 정상이냐 이렇게 분노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경찰들 입장이 참 복잡할 텐데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 총기, 테이저건을 비롯해서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하지만 일선 경찰들 여전히 물리력 행사를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경찰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시죠.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먼저 했던지 간에 쐈던 경찰관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주저하게 됩니다. 국가가 조직이 책임지는 그런 조직 문화가 형성되지 않는 한 일선 경찰관들의 총기 사용은 굉장히 꺼려합니다. 아시겠지만 총기 한번 사용하면 얼마나 그렇죠. 다른 문제가 많고 복잡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본인이 형사처벌도 받고 민사소송도 받습니다. 그럼 누가 어떤 경찰관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할까요? 자, 김광선 변호사님. 경찰에게 우리가 국가가 총을 나눠주는 이유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총을 사용하라는 의미일 텐데 경찰들이 현장에서 위험한 현장에서 만약에 그 총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가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건 아닐까요? 현행 지금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시스템 자체도 사실은 이제 시민 위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인권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선량한 시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이상의 어떤 폭력성이랄지 위험성이 있으면 과감하게 제가 볼 때 이제 권총이랄지 테이저건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형사와 우리나라는 민사 사건으로 이제 법률 체계가 분류되어 있는데 형사 사건에서 상당히 폭넓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경찰이 어떤 상당히 과도한 측면의 물려를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 당시에 어떤 정당 행위가 되면 사실 유법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가 돼도 무죄가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거와 달리 민사로 가게 되면 그게 조금이라도 과도한다랄지 약간은 과실이 있으면 거기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죠. 근데 경찰관들은 지금 박봉이잖아요. 그러면 형사적으로 처벌을 안 받게 하려면 또 변호사 선임해서 또 해서 무죄를 받아요. 근데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자기네 어떤 판단 미스가 조금이라도 하면 민사소송에서 또 어떤 고의나 과실이 인정이 되면 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해배상 금액도 만약에 피해가 크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죠. 그러니까 두 개를 생각하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경찰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찰에 대한 어떤 인식의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의사당 앞에서 그 시위를 하다가 폴리스 라인을 어겼다고 상원 의원이 수갑차고 바로 끌려가는 걸 보면서는 저거 봐, 저렇게 미국은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나라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우리나라 경찰이 누구를 제압하다가 무슨 조금 상처가 나면 왜 경찰이 그렇게 과잉 진압을 해?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런 이제 양쪽의 어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과거에 그 광우병 시위 때 중고등학생들이 그 경찰관을 향해서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광경을 기자 때 그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사실 국가라는 것들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을 제대로 그분들을 통해서 국가의 기강과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소홀히 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잼버리 대회 유치 추진 당시 전북에서는 새만금 대신 무주처럼 이 자연 여건이 좋은 장소들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이를 무시하고 새만금으로 밀어붙였죠. 지금부터는 그 이유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서주민 기자. 전북도가 잼버리를 그러니까 새만금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뭐 새만금 개발과 관련이 있다 이런 지금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잼버리를 개최한다는 이유로 새만금에는 이 새만금 국제공항 또 새만금 고속도로를 비롯한 각종 인프라가 들어섰습니다. 여권에 따르면 간접 사업비가 약 10조 8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전북 정치인들은 이 잼버리 유치를 위해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필요하다, 또 고속도로 확충이 필수적이다라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각종 SOC 지원을 받고도 정작 행사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연불보다 잿불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정훈 대표. 어쨌든 침수 피해가 있는 지역이었고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됐었고 또 여가부에서는 그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국회에서 질문도 받았었는데 뭐 자신 있게 답변까지 했지만 결론은 제대로 된 대응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화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어떤 호텔에 잠깐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 잼버리 하러 온 외국 청소년들이 그득그득 하더라고요.
저는 이 청소년들과 관계자들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날까지 정치권에서 서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논쟁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적 국격의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분들이 다 떠나고 나선 다 앉아봐.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 저는 국정조사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 전라북도 관계된 사람들 다 불러놓고 1,000억 이상 예산을 줬는데 99번 해외여행 다녀오고 뭘 했는지, 돈을 어디다 썼는지 이런 행사 우리가 다시는 하지 마라 이런 결론이 아닐 거라면 여기서 정말 뼈아픈 교훈들을 다 새겨놓고 처벌받을 사람 처벌하고 그리고 제도 개선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세계에게 대한민국이 한번 실수를 했지만 다시 와도 좋을 나라, 국제 행사를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나라라는 걸 보여줘야 앞으로 다가올 부산 엑스포에 대한 결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까지. 자, 신지호 의원님. 지금 감사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도 지금 대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감사가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불가피한데 지금 이제 폐막일이 11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끝날 때까지는요. 최대한 이런 거는 뒤로 밀어놓고 아주 그냥 젖 먹던 힘까지 다 짜내가지고 이거를 빨리 좀 해줘야 되는데 다행히 말이죠. 이 지금 그 참가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개선돼 나가고 있다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좀 부실한 준비로 인해서 많은 분들에게 불편을 끼쳤지만 그거를 자각하고 전 국민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른바 그 회복 탄력성이 이렇게 뛰어난 나라구나 하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이제 이게 실추된 이미지를 이제 11일 마지막 그 한류 상암 그 축구 경기장에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상암 경기장에서 그 하여간 대단원의 그 막을 내리고 이들이 갈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불쾌하고 그런 그거였지만 돌아갈 때는 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그걸 좀 느끼고 갈 수 있게 하는 게 급선무고 돌아가고 나서 잘잘못은 그때는 분명히 따져야 되겠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자, 오늘 5분간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정민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소민민 보러 간 쟁벌이 유람단입니다. 자, 공무원들이 이제 잼버리 대회를 핑계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사실들이 지금 알려져서 잼버리 유람단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이 손흥민 선수 경기는 영국에서 열릴 텐데 그 현장까지 갔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먼저 보고서를 한번 보시죠. 이 2019년에 전북 부안군 소속 공무원 4명이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를 다녀온 뒤에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일정표를 보면 영국 런던에서 관광을 하다가 85km가 떨어진 브라이튼의 한 축구장을 방문합니다. 이 방문 시점을 보니까 그날은 이 공교롭게도 토트넘과 브라이튼의 경기가 있었고요.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공교롭게 경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경기가 있는 날짜라 거기에 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실제 경기를 그분들이 관람을 했습니까? 네, 그 보고서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지만 이 경기장으로 향하는 모습과 이 내부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첨부를 했고요. 또 느낀 점으로 운동장과 관중석이 가깝게 설계돼 이 생동감 넘치는 이 경기 관람이 가능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관람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당시 경기를 관람했던 공무원과 제가 한번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사진은 많은데요. 시사회적 지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소방이랑이나 뭐 이런 관람 목적에서 간 건데. 어쨌든 뭐 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진 않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날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이제 3대 0으로 대패를 했고요. 손흥민 선수도 출전을 했지만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아까 일정표에서도 잠깐 봤었는데 이 몽마르트 포도 축제 다녀오고 또 축구 경기까지 세금으로 본 건데 이게 잼버리 대회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네, 그 해당 지자체에서도 설명하기를 이 아까 그 외유성 출장을 떠난 게 이 잼버리 이 관련 예산으로 간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산으로 간 건 아니다. 아니다.
예, 근데 다만 이 부안군과 부안군 공무원 노조의 협약에 따라서 이 공무원들에게 해외 배낭여행을 지원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공무원들이 이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기 위해 여행 목적을 이 잼버리 대회 연구로 사실상 허위 기재를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들에게는 세금으로 1인당 200만 원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예. 뭐 문제는 이런 외유성 출장이 비단 이건이 아니라 100건 가까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잼버리 대회 유치에 나선 2015년부터 이 잼버리 관련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만 96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전라북도가 55건, 부안군이 22건입니다. 대다수 외유성 출장이었습니다. 예, 이 공무원들이 너무 나라 돈을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손흥민 보러 간 잼버리 유람단에 대한 느낌표는 제박 관심도 월드 클래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 월드 클래스 손흥민 선수를 보기 위해 공무원들이 이 잼버리 대회를 핑계로 외유성 출장을 떠났죠. 이 국제 대회인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어떻게 잘 치를 수 있을지 고민하기보다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두 번째 물음표도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김은경 라임 사태 봐주기 의혹입니다. 예, 이거는 정 기자가 단독으로 좀 취재한 내용인데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냈잖아요. 근데 라임 사태와도 관련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죠? 네. 김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부원장급으로 이 금융소비자 보호처장을 지냈는데요. 예. 이제 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 헤리티지 등 여러 사모펀드 분쟁 조정에 관여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라임 펀드 사건 때 이 배상 문제를 놓고 분쟁이 좀 있었는데 이 김 위원장이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다 이런 건가요? 먼저 라임 펀드 사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요. 이 라임 자산운용이 펀드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하다가 환매가 중단이 됐고요. 결국 투자자에게 1조 6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끼친 사건입니다. 그때 피해자들한테는 2천억 피해를 입히고 정말 금융사라고 볼 수 없는 사기 집단 같은 대담한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그 뒤로는 이런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팔 수가 있습니까? 이 가운데 대신증권의 반포 영업점 한 곳에서만 2,500억 원어치를 판매하면서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문제가 됐습니다. 이 대신증권과 이 피해자들 사이 분쟁 조정에 김 위원장이 관여한 겁니다. 자, 그럼 분쟁 조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대신증권에 대해서 이 불안전 판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 투자자들에게는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금감원은 배상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피해자들은 금감원이 이 대신증권을 봐주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80%면은 배상 비율이 제법 높은 것 같은데 왜 봐주기다 이런 논란이 나온 거죠? 이 분쟁 조정의 핵심은 사기냐 아니면 불안전 판매냐입니다. 예. 금감원이 사기가 아니라 불안전 판매라고 결론을 지은 것이죠. 먼저 불안전 판매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만큼 보상 비율이 작습니다. 반면 사기가 인정되면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이 투자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신증권의 경우에는 사기가 아니라 이게 불안전 판매다 이렇게 김은경 위원장이 판단을 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여기서 근데 문제는 법원 판결과 김 위원장의 판단이 달랐다라는 점입니다. 아, 그래요? 예. 대신증권 반포 영업점 문제는 법정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이 법원은 2021년 3월이죠. 영업점 센터장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기적 부당거래로 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사기로 결론난 이 판결을 금감원이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이 판결 석 달 뒤에 불안전 판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피해자들이 금감원의 결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지난해 4월이죠. 이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는 사기에 해당된다면서 전액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금감원 결정을 뒤집은 거죠. 이미 사법부가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확실한 판결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거스르고 금감원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불안전 판매로 격화시키는 판결을 한 걸로 보이고요. 자, 그러면 김은경 위원장이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피해자 단체들도 이 공익감사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감사원 감사로 이 봐주기가 있었는지도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김은겸 라임 사태 봐주기 의혹에 대한 느낌표는 치욕이라더니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부원장 당시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너무 치욕스럽다라고 말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3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 금감원 이 본연의 업무에는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그 부분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Into damnation. Well, I would like to stay here, but if we have to move, we have to move. Although it would be a lot of work. 너무 아쉽죠. 많이 좋아졌는데. 웰컴 투 영진. 다들 아쉬워해요? 기분이 괜찮아요. 생각보다 서울로 가니까 거기도 경험할 거 많아서 아쉬운 것도 있고 근데 기대하는 것도 있어요.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로 다투는 화투 코너. 오늘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유상범 의원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변호사가 이제 사임하고 네. 또 변호사가 퇴장하고 이런 과정들이 과연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를 변호하기 위한 과정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지 이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먼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김성태와 안부수 이 두 사람에 대한 증언을 하는 날입니다. 예. 즉 김성태 안부수와 관련된 조사가 수사 단계에서는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정리가 돼 있었는데 사실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증언을 함으로써 사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진술했던 내용들이 공개 법정에서 드러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상황을 뒤로 미루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해송의 담당 변호사는 나오질 않았고요. 해광이요? 해광. 예. 해광. 그다음에 덕수에서는 오늘 나오자마자 진술조서의 부동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재판부 기피 신청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기피 신청을 하고 사임을 하면서 나가버렸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이 안 됩니다. 또한 오늘 그 이화영에 대한 대북 송금과 관련된 진술에 관해서도 시간을 좀 벌 수 있게 됩니다. 22일 날 차기 기일이 잡혔습니다. 잡혔죠. 예. 예. 쉽게 말해서 지금 두 사람의 증언이 나옴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는 것을 이것을 막은 것 같고요. 또한 시간을 벌므로써 이화영 전 부지사가 현재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을 본인들이 좀 더 시간을 끌어서 설득을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유연, 네. 더 말씀하시죠. 네, 따라서 오늘의 그 모든 재판 과정이 아주 비상식적이고 이상하게 진행된 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 모든 초점이 이재명 대표 보호하는 데 중점이 돼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유 의원께서는 지금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오늘 상황, 그러니까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안 선임하고 또 해임하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증언하는 부분, 그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시간을 벌어서 뭔가 다른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을 제기하셨잖아요. 근데 뭐 그런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미리 뭐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런다고 해서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막을 도리도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거는 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스스로 판단해서
진술을 결심을 해가지고 할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도 변호인 뭐 산임 해임 문제로 공전이 됐고 또 이번도 뭐 사임이니 해임이니 불출석이니 이러는데 이거는 재판장이 좀 중심 잡고 재판 진행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도 그 변호인 선임권에 대한 종국적인 권한은 피고인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뭐 가족이 해임했다고 해도 피고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피고인으로서 해임할 의사가 없다라고 표명했으면 변호인을 출석도록 하고 또 변호인이 출석을 안 한다 그러면은 뭐 사임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선 변호인을 빨리 선임을 하든지 이런 통해서 빨리빨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노력을 그 재판부도 좀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지난번도 공전이 되고 지난번도 뭐 한 30번 정도 뭐 재판장이 했다가 이제 그 오늘로 연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도 지금 변호인 문제 가지고서 이렇게 되면 본질적인 피고인의 진술이라든가 증인신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재판부에서 중심을 잡고 이 형사재판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좀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민주당에서 의원들이나 뭐 이제 관련자분들이 계속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또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면담 시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벌고 진술을 조금 조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자연스럽게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저는 뭐 상황인데 그게 그런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할 수도 없고요. 단정은 할 수 없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법을 말하자면 외부적 영향에 의해서 조작을 한다라는 건 생각도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것도 성공을 할 수가 또 없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질문을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재판에서 원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 이런 취지로 이제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했다가 이걸 다시 바꿨다 이런 지금 논란이 있는데 오늘 재판에서 이걸 최종적으로 어떤 진술할지가 좀 제일 중요했었는데 자,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최종 진술에서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할까요? 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X를 눌러 주십시오. 저는 약간 보고했다. 세모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술이 엇갈리는 게 두 개가 나왔다고 언론에 보도됐으니까 오늘 공판정에서의 진술이 결정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어떤 진술을 할지는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유상범 의원께서는 보고했다로 진술을 한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그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본인이 그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이화영 부지사가 지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본인에게 이제 큰 오역이 남는 겁니다. 본인이 모든 책임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안부수 전 아태협 회장의 경우에 지금 외환관리법 위반으로만 3년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안이 대북 송금까지 더해지면은 이화영 그 부지사에게는 특가법 등이 적용되면 한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면은 재판을 지연되고 사실상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 공범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관계 속에서 보면 결국은 각자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의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두려움 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말씀하셔서 그 지금 진술이 어쨌든 번복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그래서 과연 도대체 왜 이렇게 진술 번복을 하는지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이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제 본인도 범민이 많았겠죠. 뭐 이해관계도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것도 있을 테고. 그러나 이제 종국적으로는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진실을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양심의 목소리가 내면에서부터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면 진실에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진실을 얘기해야 되겠다. 그것이 결국 자신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서서 심경의 변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김은경 혁신위원장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뭐 사생활 논란도 있었고 혁신위를 제대로 꾸려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발표하기로 했던 혁신안 이 발표를 10일로 일단 잠정적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이 혁신안에 발표될 내용 중에 아까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대의원제를 어떻게 조정할지, 대의원의 역할 또 위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상민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어떤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혁신의 방법 아니냐 이런 지금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참 부끄러운 모습인데요. 예. 뭐 저 자신도 방송에 나와서 저희 당 얘기를 하는 게 좀 아주 그 마음이 이룰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대의원제는 우리 당의 화급한 혁신 본질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신뢰를 줬고 기대를 접는 것이 뭐 대의원제가 어떻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더구나 국민들께서도 민생에 집중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모습 보이지도 않고 있고. 예. 근데 그런 문제를 결국은 혁신이 붙들고 지금 혁신위 자체도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대의원제의 뭐 개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 보면 당내의 강성 지지자들이 요구를 전면 받아들이는 거다. 저희 당내에 그 이재명 대표나 권리당원들의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는 세력이 그룹이 있거든요. 예. 그 그룹들이 줄곧 얘기하는 게 대의원제 폐지하라. 뭐 대의원제를 전면 개편하라.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혁신위가 그런 거에 집착해서 그 문제를 개혁안으로 내놨다고 한다면 정말 엉뚱한 짓 하는 거죠. 자, 만약에 그렇게 혁신안이 나와서 실제로 최고위에서 이 의결이 된다면 지금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라고 하는 이제 이상민 의원님도 포함이 되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공천도 좀 영향이 있습니까? 그거는 뭐 그 영향이 어떨지는 뭐 가늠하기는 어렵겠지만 예. 일단은 권리당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지금도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이거든요. 예. 그런데 권리당원의 비율을 높인다든가 이거는 지금 뭐 전당대회에서의 대의원제를 높인다는 거니까 예. 공천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되지는 않지만 영향을 줄 수 있고 예. 그렇다면 대의원제는 지금 당내에 여러 분란이 생길 수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혁신안을 내놓는다는 거는 저거 타당하지 않다. 예. 유상범 의원은 지금 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당 대변인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이제 내가 존경한다고 말했더니 정말 존경하는 줄 아느냐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혁신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 혁신을 하는 줄 아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김은경 위원장이 아주 야심차게 말한 것이 불체포 특권 포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주당 지도부에 의해서 사실상 거부됐죠. 정당한 사유를 추구함으로써. 그렇다면 혁신을 한다고 본인이 들어왔다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사퇴의 의사를 표명하거나 또는 강하게 이재명 대표와 부딪힘으로써 사실은 민주당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냥 구렁이 단 넘어가서 쓱 넘어갔습니다. 즉 그걸 그대로 수용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자신과 코드를 맞는 사람을 선정을 하고 사실은 혁신의 신용만 하는 형태로 끌고 간 거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의원제 문제도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개딸들이 가장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위를 띄워서 마치 도덕성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지만 실제 결과는 이재명 대표가 김은경 위원장을 통해서 민주당의 주도권을 더 강화하는 하나의 그 방법으로서 활용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혁신안이 발표가 되면은 이런 부분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분과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제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에 1,400억이나 되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늘이 될 나무 한 그루 심지 않았나 했더니 공무원들이 그 많은 돈을 허투루 썼습니다.
야영장 만드는데 130억 정도 예산이 들었다는데 학생들은 물 웅덩이에 텐트를 치고 악취나는 화장실을 쓰며 고통받았습니다. 변기는 중고품을 설치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을 정도죠. 누군가 나랏돈을 빼먹지 않았다면 막장 드라마 같은 이런 풍광이 펼쳐지진 않았을 겁니다. 한술 더 떠서 공무원들은 잼버리를 답사하겠다며 외유성 해외 출장까지 다녀왔는데 그 횟수가 100건에 육박합니다. 이 정도면 공무원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을 지경입니다. 세금으로 와인 투어 그리고 크루즈까지 탔다고 하니 겁나는 게 없었던 모양입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잼버리 예산이 어떻게 낭비됐는지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겁니다. 세금을 유용한 공무원이 있다면 그 역시 찾아내서 반드시 엄벌해야 합니다. 잼버리의 실패, 무너진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할 겁니다. 오늘 앵커의 한마디는 또 등장한 세금 도둑이었습니다. 박정훈의 정치다 내일은 더 알차게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